자리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30분만 딱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의 30분을 아주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제 마음으로, 제 머리가 아니라 제 가슴으로 준비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를 사회자께서 논설위원, 교수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건 저의 직이고 저의 업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만든 저의 컨텐츠죠. 여기 오래된 흑백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최초의 뮤지컬, 지난 1966년 살짝이 없어요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배비장전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비장전을 각색해서 만든 뮤지컬이 살짝이 없어요입니다. 물론 우리는 뮤지컬 하게 되면 최근에, 특히 지난 겨울에 영화로도 개봉을 해서 또 지금도 뮤지컬로 서울에서도 그 문을 열고 있지만은 레미제라블 같은 그런 대작들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창작, 우리 순수한 뮤지컬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살짝이 없어요가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살짝이 없어요의 배경이 다름 아니라 제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살짝이 없어요를 처음 1966년에 뮤지컬로 막을 열었을 때, 그때 두 주인공, 물론 배비장이 한 주인공이고 그 배비장을 유혹하는 기생 애랑이가 또 한 주인공인데, 그 애랑 역을 맡았던 사람이 다름 아니라 패티김입니다. 1966년의 모습과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 살짝이 없어요를 지난 봄 다시 서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올렸습니다. 근 반세기 만에, 정확하게 48년 만에 올린 작품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2013년판 배비장과 애랑이가 나타납니다. 한쪽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이죠. 한 사람은 지금 등을 보이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지만 왠지 애랑의 유혹을 느끼게끔 만듭니다. 애랑의 유혹은 1966년 패티김이나 2013년이나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의 유혹은 살아있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제주의 유혹,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테크 플러스에서 왜 유혹을 얘기하죠? 저는 오늘날 가장 큰 산업, 가장 큰 기술이 유혹의 기술이고 유혹의 산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유혹, 이게 얼핏 누군가를 꼬드긴다, 꼬신다, 끌어들인다, 물론 그렇게 생각되겠죠. 하지만 이 유혹이라는 것은 살고 죽는 겁니다. 꽃이 나비나 벌을 유혹하지 못하면 꽃은 자기 생식, 자기 번식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확장할 수 없는 것이죠. 더 넓혀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은 사투입니다. 살느냐 죽느냐, 넓히느냐 좁히느냐. 하지만
이것은 꽃들의 문제만이 아니올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남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과 사업, 시장과 경쟁, 더 나아가서는 이 삶 그 자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자연의 거대한 생명계는 하나의 거대한 유혹의 향연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십시오. 꽃들의 향기, 유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새들의 노래, 노루의 사양, 다 유혹의 매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지속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혹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유혹은 앞서 제가 살고 죽는다 했습니다. 유혹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밀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밀고 땡긴다. 이거 살아있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친구 간에, 애인 간에 밀고 당긴다. 기업에도, 시장과도 밀고 당깁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밀고 당김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유혹이 들어있습니다. 그 유혹의 밀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람은 건강한 것이고 그 사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아직 생존할 가능성과 확장될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혹한다는 것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 즉 생동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한민복 시인은 제주가 아니라 강화도에 살지만 그도 역시 바다를 접해 또 바람을 접해 시를 씁니다. 그가 여러 해 전에 썼던 말랑말랑한 힘이라는 시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집을 읽으면서 유혹이 무엇인가를 시어로서 느꼈습니다. 유혹은 때로 소리 없는 점령군처럼 들어옵니다.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게 만듭니다. 유혹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혹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저는 매주 칼럼을 씁니다. 매주 쓰는 저의 칼럼, 중앙일보의 토요일자에 어김없이 나오는 저의 칼럼 큰 제목이 정진홍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물론 이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조셉 나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국제정치학자였습니다. 조셉 나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프트 파워란 강제나 보상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 즉 유혹하는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매력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조셉 나이는 그것을 한 나라의 외교 정책에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 파워는 비단 한 나라의 외교 정책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은 물론 아니죠. 조셉 나이는 미국이 좀 소프트 파워를 써라, 하드 파워만 가지고, 군사력만 가지고, 경제력만 가지고 힘자랑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좀 해봐, 말랑말랑하게 좀 해봐, 좀 유혹을 해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유혹의 힘은 매력의 힘이기도 합니다. 유혹하려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매력이 경쟁력이죠. 그런데 지금 제주는 무엇으로 유혹을 합니까? 제주는 제주만의 매력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는 어떤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고 있죠? 제주는 진짜 말랑말랑합니까? 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묻고 싶은 겁니다.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소프트 파워, 그 말랑말랑한 힘, 그 매력, 그 유혹의 힘을 키워야 제주가 삽니다. 유혹은 가장 거대한 산업이고 가장 큰 기술입니다. 그런데 유혹하려면 거저 안 됩니다. 따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어디선가 이렇게 하더라, 이거 가지고 유혹이 안 됩니다.
남 따라하지 말고 자신만의 멋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은 실증나면 안 됩니다. 실증나지 않게 계속해서 새로움을, 그것도 엄청난 새로움을 계속 약속해 줘야 됩니다. 유혹은 유혹하던 사람이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을, 혹은 한 여성이 한 남성을,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면서 서로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몇 번 싸우고 포기한다? 안 되죠. 스스로 지치지 않게 유혹 그 자체를 즐기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혹은 쉬면 안 됩니다. 쉬면 죽습니다. 쉬지 않고 다시 유혹하는 것, 이것이 유혹할 수 있는 비결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앞서 유혹은 가장 큰 기술이고 유혹은 엄청난 산업이라고 말했는데, 유혹으로 좀 속되게 표현하면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느냐. 지금부터 약 20년 전 한 사람이 저와 같이 강연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장에서 저처럼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강의 제목은 정보화 사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플로우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당신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당신이 오늘 얘기한 정보화 사회 그 이후,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보화 사회 이후는 무엇이죠? 정보화 사회를 잔뜩 얘기했던 그 강연자, 당황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숙달된 강연자였기 때문에 그 플로어에서의 질문을 요령껏 받아는 넘겼지만, 그가 플로어에서 강연장에서 나와서 다시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가면서 그는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강연장에서 대답한 것은 다 둘러댄 얘기고, 진짜 정보화 사회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봐야겠다. 그 사람은 연구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소의 이름은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롤프 옌센이었습니다. 롤프 옌센은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정보화 사회 그 다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고듭니다. 혼자 파고든 것이 아니라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센터를 다 동원해서 연구를 집중화시킵니다. 그리고 난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은 파이널 리포트를 생산해냅니다. 그 파이널 리포트의 제목이 드림 소사이어티입니다. 꿈의 사회죠. 제주는 꿈꾸는 섬이라고도 합니다. 얼마 전이었는데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꿈꾸는 섬 제주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허문희 씨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제주는 정말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을 이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림 소사이어티는 꿈, 감성, 그리고 이야기가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상상력이 생산력이 되는 이야기의 힘이 주도력을 갖는 사회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꿈과 감성, 이야기를 파는 사회라 그랬습니다. 롤프 옌센의 보고서 얘기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섬 제주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드림 소사이어티는 스토리의 힘이 부가가치를 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그래서 이전의 산업화 시대와 다르고 이전의 정보화 시대와 다릅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거창한 건물을 짓지도 않고 컨테이너 선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IT니 ICT니 하는 얘기를 표면에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물론 뒤에 있죠. 기술은 앞에 나오면은 초라한 겁니다. 기술은 숨어야 됩니다. 숨었을 때 기술이 돋보이는 겁니다. 애플이 왜 우리를 열광시켰던 거죠? 애플의 기술은 숨어 있거든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감각인 촉각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화면이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너무나 모든 사람의 그저 상식이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지금은 상식이 됐던 그 감각 앞에 지난 5년 전, 7년 전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테크놀로지 가지고만 안 된다, 융복합이 필요하다 이러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와중에 조용히 침잠하면서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인간은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커옵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머니의 이야기, 어머니의 동화책, 아버지의 이야기, 거기서 자랍니다. 어떻게 그 얘기를, 즉 그 구전적 요소에서 많이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이후에 사회적 역량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머니와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학교를 8년을 다녔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암투병을 하면서 집에만 계셨습니다.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였고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은 제가 제일 일찍 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뭔가를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얘기, 저희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젊은 시절, 아버지의 피난 시절, 아버지의 학창 시절, 아버지가 고민했던 것,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때로는 반복되는 얘기를 끊임없이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5남매 중에 제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안 내력을 가장 많이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가을날 아버지가 가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그립죠. 나이 50이 지나서도 그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제가 교수여서, 제가 박사여서, 제가 어느 신문사의 논설위원이어서, 제가 남들보다 뭔가를 아는 것 같아서 아니오시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고 오늘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밑둥아리의 힘은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이 제주에 그것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스토리 없는 와인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생존을 위해서 음식보다도 스토리를 더욱 필요로 한다고. 우리는 와인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와인잔을 부딪히면서 와인 맛 좋다고 얘기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 와인을 나누면서 하게 되는 이야기죠. 스토리텔링은 이미 거대한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약 바른 사람들은 소비자를 움직이려면 스토리텔러가 되라, 스토리가 돈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실증적 자료로는 미국 경제에서 한 해 스토리와 연관된 것이 자그마치 1조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1조 달러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 가지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 교소를 발표하면서 미국 상하 양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귀에서 이쪽 귀까지 14cm 안에 들어있는 요 뇌, 이 뇌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랬습니다. 여야에서 미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연구비로 1억 달러를 넣겠다고 했을 때 여기 1조 달러입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제가 다른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린랜드의 한 빙산을 코펜하겐 항공사에서 지난 1999년에 사들였습니다. 그린랜드의 빙산을 어떻게 사들였고 왜 사들였는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코펜하겐 항공사의 VIP 라운지, 프레스티지 라운지에 가면은 꼭 얼음이 한 사라씩 나왔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식이니까 한 접시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접시 위에 혹은 옆에 반드시 조그만 카드가 한 장 놓였습니다. 그 카드에는, 그 얼음이 놓인 그 카드에는, 얼음이 놓인 접시 옆에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각 얼음 속에는 잘려졌으니까 각 얼음이죠.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공기가 살아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감 가십니까? 그린랜드에서 끌고 온 거대한 빙하를 다 잘라서 각 얼음을 만들어서 코펜하겐 항공사에서 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냥 내놨으면 그냥 얼음인가 보다, 이걸 왜 내놨지? 어떤 사람은 손도 안 대고 그냥 물로 녹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때문에 각 얼음 속에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공기가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항공을 더 이용했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는 감성에 소구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울고 싶어서 운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울음이 났습니다. 이 감성에 소구하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애널리스트 존 호킨스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향후 15년 내에 감성 가치는 국제적으로 6조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3년 전 자료입니다. 미국에서 전체 경제의 1조 달러의 가치가 스토리와 연관된다고 했는데,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감성 가치의 확장과 유포, 그 감성 가치를 통한 혹은 감성 확산을 통한 감성이 매개된 산업이 자그마치 6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상은 막연한 예상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보고 있는 예측이었습니다. 예, 세상이 변하고, 아니 이미 변했습니다. 경제가 요동치죠. 우리도 IMF를 겪었고 미국도 지난 2007년, 2008년에 모기지 사태를 겪었습니다. 금융자본주의는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언필칭 아트 자본주의 내지는 문화 자본주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류 역사상 자본주의는 변화해 왔습니다. 매니팩처링 단계에서 상업 자본주의 단계로, 다시 상업 자본주의 단계에서 산업 자본주의 단계로, 산업 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 자본주의 단계로, 국가 자본주의 단계에서 다시 금융 자본주의 단계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아트 자본주의 내지는 문화 자본주의 시대로 옮아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왜? 감성 가치만으로 6조 1천억 달러의 흐름들이 형성됐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카운트가 안 됩니다. 언카운터블합니다. 이제까지의 금융자본주의는 무조건 셉니다. 카운터블한 이코노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본주의는 언카운터블 이코노미와 맞물려 돕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게 될 유혹의 산업, 감성의 산업, 감성의 시장, 마음의 산업, 이런 것들은 다 기술을 감추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엄청난 부가가치와 엄청난 새로운,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밑둥아리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큰 언카운터블 이코노미를, 아트 자본주의를, 문화 자본주의를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되고 제주 역시 그것에 주목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감성의 시장이 열리고 마음의 산업이 펼쳐지고 있다고. 예, 더 이상 필요가 아닙니다. 필요는 과거의 것이고 사회주의적인 것이고 국가 주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대부분 다 자동차를 탑니다. 1912년에 미국에서 헨리 포드가 가장 대중적인 자동차 T12형을 1912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T12인데, 그 당시 자동차는 말을 대신하고 마차를 대신하는, 즉 탈 것으로서의 필요 때문에 그 T12형 자동차가 주목받았던 겁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는 필요의 산물이었습니다. 먼 거리를 가는데 발품 팔지 않고 말보다는 편안하게, 마차보다는 안락하게 타고 갈 자동차를 사람들은 필요로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자동차는 필요의 산물이 아니죠. 단지 발품 팔기 위해서, 발품을 덜 팔기 위해서 자동차를 탄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동차 시장을 휩쓰는 것은, 자동차를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것은, 아니 한 번 탄 자동차를 10년, 20년씩 안 타고 3년이면 갈아제끼고 3년이 뭡니까? 1년만 안 가서 또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자동차 시장의 묘한 메커니즘, 아니 핵심은 욕망이죠. 자동차 산업이 굴러가는 것은 자동차는 탈 것으로서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리뉴얼 되는 것이죠. 앞서 강창희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업이 변합니다. 1산업, 2산업, 3산업, 4산업, IT의 산업까지 다 필요의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5의 산업이 등장했습니다. 마음의 산업입니다. 이것은 필요에 조응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욕망에 대응합니다. 니즈가 아니라 디자이어에. 이게 세상을 바꿉니다. 이게 요동칩니다. 이게 언카운터블 이코노미를 주도합니다. 이것이 감성가치, 자그마치 6조 1천억 달러의 시장들을 형성합니다. 욕망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에스키모인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필요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못 팝니다. 에스키모인들의 집에서 가만 놔둬도 이구루 안에서 썩을 일은 없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욕망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에스키모인에게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집에서 자동차를 잘 안 씁니다. 별로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탈 일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제가 아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자동차를 탈 때, 내가 자동차를 살 때 내가 무슨 기준으로 그 자동차를 사는가? 내 필요인가? 아닙니다. 내 욕망입니다. 자동차뿐입니까? 지금은 철진한 얘기지만 나이키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한때 어린 아이들에게 나이키는 동경이었죠. 지금은 누구나 다 신습니다. 오늘 제가 제주로 오면서 기내에서 보니까 조선일보의 어느 부장이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나이키와 관련된 자기의 추억담을 얘기하더군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혹은 엄마 손을 잡고 나이키 매장에 갑니다. 한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나이키 신발을 이것저것 고르지 않습니다. 이미 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앞에 가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키 매장을 한 바퀴 쭉 돕니다. 거저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씩 다 뒤집어 봅니다. 뭘 뒤집을까요? 이름표 아닙니다. 가격표. 아버지는 속으로 세물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거 그저 지하철역에서 10,000원이면 주고 살게. 나이키 한 켤레가 물론 싸게 나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기본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이 허다하니까 이게 왜 10배나 비싸지? 속으로 말합니다. 이건 안 찢어지나? 아들이 있는 자리에 가봅니다. 아들은 30분 동안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가서 골랐냐? 아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그 옆에 계속 30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가격표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거는 안 달냐? 이것이 필요의 인간들의 사고입니다. 아이는 이미 욕망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욕망입니다. 필요는 충족될 수 있지만 욕망은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이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자크 락강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장은 필요의 시장으로 접근하면 항상 포함합니다. 과포합니다. 하지만 욕망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욕구는 충족될 수 있지만 욕망은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필요의 관점이 아니라 욕망의 관점. 그 욕망의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시장은 반드시 열립니다. 욕망의 흐름을 타면서 유혹해야 됩니다. 연인간, 상품, 정치인들이 대중을 향해서, 기업이 시장을 향해서 유혹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유혹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혹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야생의 사고를 스스로 자극해내야 됩니다. 야생의 사고란 무엇이냐? 길들여지지 않은 사고입니다. 제주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주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고, 제주의 야생의 사고를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 야생의 사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사고, 이 사고가 중요합니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입니다. 고전을 읽으라는 얘기는 숱하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습니다. 근데 왜 읽으라는 건가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차이를 내기 위해서죠. 어떤 차이를? 레퍼런스의 차이죠. 고전을 읽으라는 얘기는 특히나 여기서 400년 이상 된 고전을 읽으라고 남가주대학의 전 총장이 일가를 했습니다. 꼭 횟수로 따져서 400년은 아닐지라도 그 의미의 배경에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눈두지 않았던 그 지점을 착목하라고 하는 그런 함의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교과서를 보지 마시고 남들이 미처 보지 않고 있는 외면해 뒀던 것들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목을 키우십시오.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라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죽어라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죽어라 해서도 안 됩니다. 안목을 갖고 어디다 발을 띄울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안목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주는 어떤 안목을 갖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만 착목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상상력의 근육을 기르자고 강조합니다. 모든 창조적인 디자인은 상상력의 근육만큼만 가능합니다. 왜 상상력이 중요하냐? 상상력이 생산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에 8,000m급 고봉이 16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8,000m가 넘는 것들은 위성봉까지 합치면 그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00m급 고봉을 올라가려면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캠프가 약 6,000m 어간에 처집니다. 해마다 올라갑니다. 베이스 캠프가 6,000m인데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 한라산 빼놓고 백두산 2,744m입니다. 갑절을 곱해놔도 6,000m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한반도적 상상력 안에 갇히면은 히말라야적 상상력, 이른바 글로벌적 상상력 베이스 캠프에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상상력이 생산력이 되려면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생각의 베이스 캠프가 쳐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쳐지는 순간 이미 승부는 나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변화와 노는 겁니다. 변화는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 변화와 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각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느낌, 감각, 감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오감을 옥죄지 마십시오. Let it be,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 감각의 놀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놀아봐야 됩니다.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각의 놀이터가 될 때 제주는 유혹의 산업을 만들 수 있고 유혹의 기술을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playing the change, 변화를 노는 겁니다. 변화를 놓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베니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벽면에 이런 규절이 있는 걸 제가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Changing place, changing time, changing thought, changing future. 말 그대로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바꾸며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제주도는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제주도는, 여러분은 유혹의 달인, 유혹의 기술, 유혹의 산업, 그것을 통해서 제주가 갖고 있는 이야기, 제주가 갖고 있는 상상력,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미래를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이 넘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